네, 오늘의 이슈 유니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식판 들고 지나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나왔는데 사실 이 출근길마다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어주는 모습이 거의 이제 일상화된 게 아닌가, 좀 다른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행보로서 상당히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지만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실 저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이런 어떤 갈급한 요청들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상당히 아주 좋은 행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국민들 생활 속에 있어야 하지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판도 들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도 하고 네. 그리고 어려운 어떤 그 주민들의 생활고도 좀 직접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대통령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면은 상당히 첫 행보를 아주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민관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내용도 참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위민관이었는데 그렇죠. 여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이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요.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참여정부 시절에 여민관이었던 거를 위민관으로 바꾼 겁니다. 말 네. 그대로 백성을 위한다는 뜻에서 이 비서동의 이름을 위민관으로 했던 건데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주체와 객체의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함께 한다는 눈높이를 맞춘다는 뜻에서 여민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일단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저나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직무를 보다 보니 비서동과의 거리가 있어서 특히나 이 집무실까지 참모진들이 가갖고 보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격이 없는 소통 말 그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그런 대통령상을 원한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위민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서진들, 참모진들이랑 같이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청와대 개편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 정권은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힘들 텐데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 신정권에서 소통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 소통의 의미를 충분하게 어쨌든 부각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구현의 모델로서 시민들이 직접 어떤 홈페이지나 사이트에서 의견을 남기고 그 상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요한 의제들이 선택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을 이제 국민인수위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네. 별도의 어떤 사이트 온라인을 구성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가감 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해나갈 이제 의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이 참모진들이 뭐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아래 단계에서 이제 의견 수렴 차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에서의 국민인수위인 것이지 국민인수위가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해서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징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토론 과정이 있고 결정하는 이런 모델들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국정 과제를 만드는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면은
이전과는 이제 다른 차원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히 가미하는 이제 네.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당에서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당에서는 원래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결국은 당에서 약간 한 발을 물러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인 경우에 정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각 구성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정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집권 여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과 함께 서로 코워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일정 부분 인사 또 특히 장관, 내각 또 어떤 요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민주당이 그 나름대로 공식화시킨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물론 당규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근데 공식적으로 당의 어떤 요청들을 전달하겠다. 어떻게 보면 건전한 당청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굳이 지금 이제 신임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특히나 협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 당이 너무 인사에만 지금 여당으로서 매몰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누가 어떤 자리에 가고 특히나 이번에 그 추미애 대표의 이런 요청이 사실은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네. 김민석 의원을 뭐 정무수석으로 보내고 말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불발되고 거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이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고 이런 데 필요한 당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좀 제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당청 관계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후에 어떤 요청이 있다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요청을 접은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네. 자, 그만큼 지금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될지 이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총리 후보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내각 구성에 뭐 2달 정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체 장관에 대한 모든 조각의 구성이 완료가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오늘 제출한 겁니다. 원래는 한 15일 정도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조금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추천에 대한 사유라든지 병역, 재산 뭐 등등에 대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좀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당장에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제 김용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를 거치기 전에도 낙마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어 정홍원 초대 총리 같은 경우가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준이 되기까지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기능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장관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고요. 그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 인사들과 했던 그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국정 공백이 없이 꾸려가도록 아마 노력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장관에 대한 인사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려면 최소 뭐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네. 어쨌든 뭐 대통령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인수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지명을 받은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대통령은 이미 이제 직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총리를 하루빨리 사실은 만들어내야만 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여일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초대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총리 인준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느냐에 따라서 내각이 구성되는 속도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대행 체제를 하고 제청권을 있죠. 예. 행사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뭐 거의 이제 전임
부총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뭐 요구하는 걸 그대로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총리의 재청권을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총리 인준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고요. 그래야 내각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크게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감안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초대 총리들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인사검증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빨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국회 역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각 구성과 맞물려 있는 이 현재의 총리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는 쪽으로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물론 인사검증은 명확히 해야 네. 됩니다. 네, 그건. 네. 네. 국회 협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 라인도 조금씩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중 대사에 최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네. 중국계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뭐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조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직을 담당한 인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내부에서 중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중대사로 만약에 이제 내정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중국과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로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져 있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뭐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를 강하게 중국에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비중 있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보냄으로써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이제 하나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측근이었다고 하는 인물을 이제 바로 청와대라든가 또 내각에 참여시키지 않고 또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쨌든 흔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제 측근들 또 폐쇄성 이런 논란들을 어쨌든 불식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노영민 전 의원을 상당히 선거 과정에 기여했고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 물론 주중대사가 상당히 이제 큰 자리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현실 정치 관련해서 또는 현재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번 그 노영민 주중대사 내정권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기존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주중대사인데요. 권영세 당시 주중대사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그렇죠. 나름 이제 측근에 분류됐던 인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중국의 그 주중대사로 파견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권의 의지는 중국과 좀 관계를 터보겠다.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좀 밀착시키겠다라는 네. 의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성과가 없었을까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중국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사가 됐느냐. 아니면 정말 그 소통을 좀 긴밀하게 위해서 자기 측근을 사실은 파견을 하느냐. 예. 여기에서 뭔가 선택이 좀 필요할 텐데 권영세 주중대사의 어떤 성과를 좀 되짚어보고 과연 측근을 그 외교 대사에 넣어서 사실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좋게 만들어 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바쁘고 숨가쁘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방식을 좀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가야만 지금 안 좋아져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시험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보실 때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사드 배치가 지금 롯데 골프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게 국회의 비준동의,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국회로 공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중국과의 협상을 단절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까 국회를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명분을 삼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먼저 걸면서 가장 먼저 통화 내용 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사드에 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사드 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여기 기저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 결국 북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접점을 찾아내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복원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거고 뭐 어느 날 한순간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노영민 대사를 주중 대사로서 임명했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을 중국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런 관계 복원을 위한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이 과연 이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를 과연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첫 단추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앞서서 정 교수님께서 성과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주중 대사가 가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악화율을 거래 방법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주중 대사를 과거 권영세 대사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김장수 대사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장수 대사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안보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하는 데는 실패했던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전문가를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처럼 중국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인데 전문가 한 명이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사적인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는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부터는 노영민 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영민 대사는 말 그대로 이 중간에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는 전달자일 뿐인 거고 대한민국 청와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로드맵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시험대가 될 것인데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차기 정부를 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예.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현 집권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은 상황이라 일단 이 첫 단추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사가 사실은 특별히 대통령의 정책 기조나 외교적 방향 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노영민 대사 카드가 뭐 크게 비판받거나 또는 부정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말씀드리는 성과는 나름대로 특사로 파견되는 사람들의 내부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사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른바 관시, 이를 중요하게 네. 보는 나라이거든요. 그럼 그 관시의 어떤 관시를 만들어내는 그 나름대로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 특사가 갖고 있는 것일 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조를 전달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대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노영민 대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전달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 소통 채널들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전달하는 그 소통의 채널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노영민 대사는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뭔지 그리고 노영민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소통의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전문성과 관련해서 지금 특사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전문성들을 좀 고려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 우리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주요 4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특사로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제 17대 국회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했었고요. 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러시아 특사 인천시장을 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으로부터 초청을 이제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인연이 있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특사로 이제 거론됐긴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1대1로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 있어서 먼저 이제 정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대표단장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다시 설명을 이제 한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한 경험이 있고 국제적인 이제 네트워크가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한미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애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예, 이제 홍석현 전 회장으로 얘기가 됐고 홍석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 현 정권에 어쨌든 참여해주기를 요청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특사가 낫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전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다 악화되어 있는 국제 관계 상황을 어쨌든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실제 만약에 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한미 관계 또는 이제 한중 관계 또는 한일 관계 다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특사를 보내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부패 비서관이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지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제 임명을 한 것인데 네. 결과론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직 검사는 아니고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그 당시 부팀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국정원 직원을 체포안이 많이 해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라는 건데 네. 그 뒤로 이제 인사상이 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고 결국은 2016년 1월달에 좌천성 인사 때문에 검찰 조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사에 대한 매서운 칼날을 갖고 있는 인사라는 측면 때문에 결국은 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임명이 된 것인데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적폐청산에 관한 부분들, 특히나 공약집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로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난 10년 동안 과정 속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를 보게 되면은 사자방이라고 기억을 할 것인데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밝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 불거진 게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최경락 전 경위가 있을 것이고 최경락 경위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한모 경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언을 했지만 사실 그와 같은 사실들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건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과거에 또 치우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에 이제 비서관직이 하나 신설된 거잖아요. 네. 반부패 관련해서 그 비서관직이 하나 신설이 됐고 그 비서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그 지휘하던 수사검사였고 또 불이익을 받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정한 어떤 과거사를 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고 이런 거를 밝혀내고 이런 과정들로 아마 민정수석실에 이 반부패 비서관이 활용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권력기구의 그 개혁이죠. 권력기구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 중에 지금 핵심이 국정원인 것 같아요. 대통령 네. 스스로도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내부 감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민정수석실에 이 소위 말하는 반부패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그 비서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직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반부패 비서관은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될 테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민정수석이 이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세월호 또 정윤회 문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네. 들여다보라고 일단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는 한 거죠. 네,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이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들여다볼 거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상황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갖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재판의 과정들이 넘겨지게 됐지만 결국 이제 기소가 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명확한 혐의들이 드러났는가가 첫 번째 의구심인 거고 우병우 특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결국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가 있는 건데 우병우 전 수석만 유일하게 공범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검찰 조직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 이 모든 전 정부에 대한 부패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하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제 조국 교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측면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김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청산 있을까요?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요. 일단 이것을 뭐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이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조직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봐야 되는데 방금 우리 김병민 박사님께서는 사실 설명해 줬는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것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라든가 예. 또 세월호 특위와 해체 과정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부분도 아마 이제 비중 있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난 정권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그것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검찰과 검찰 수뇌부와 지도부 등과 긴밀하게 이제 연락 체계를 가져갔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오픈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른바 검찰 내에 있었던 우병우 사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어떤 정황들을 위해서 사건을 은폐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밝혀질 수도 있고 있다면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한 어떤 고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검찰이 검찰 개혁하는데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우호적인 검찰 개혁의 우호적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것이 지난번 사건을 돌아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방점은 검찰 개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아마 이 사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얘기의 아마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아주 파격 인사 법무부 장관을 파격적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네.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상당히 세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보면 인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지요. 뭐 지금처럼 어떤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검찰의 인사 문제와 연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연공서열 예. 문제라든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줄을 세우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 인사 관행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시스템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의 그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이 민정수석실이 과거의 어떤 그 고리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솔직히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면화시키는 그런 어떤 민정수석의 역할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지금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빠르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좀 서두른 것 아니라고 하는 인식도 평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해서 이제 세월호 특위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네. 최순실 국정농단도 다시 또 보겠다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도 있고 또 이념과 관련한 상징성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많은 압도적인 여론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5.18
재창국으로 임을 위한 행정국 지정하고 하는 예. 부분들 이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또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결할 경우에는 정권 초반에 있었던 대중의 기대감들이 약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현하지 못하고 예. 다소간 이제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 빠르게 이 문제를 처리해내야 정치적 논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만약 이것을 사실은 실행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또 고정 지지층,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반발도 언젠간 또 생겨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쨌든 찍어준, 지지해준 그런 이제 지지층에 대한 어쨌든 확실한 이제 시그널 정보를 줄 수 있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네네.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와대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인사를 또 내고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폐청산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사실 또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이런 부분도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는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거고 단순하게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이제 간접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간접 근로를 하고 있는 고용자들을 직접 근로 형태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정세균 의장 취임 이후일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근로자들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한번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지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던 거로 보이는 거죠. 네. 따라서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일 거고요. 어찌 보면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솔선한다는 모습으로 기업까지 전파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공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경영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조율을 좀 적절하게 잘 맞춰나갈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대통령의 방침과 공약으로 여기에 대한 함의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 조직 내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공공일자리 81만 개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훨씬 더 큰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네. 대통령의 의지에 덧붙여서 국회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추경 예산 통과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있는 정치적 일정으로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요즘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또 어디를 다니시나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예요.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이죠. 근데 이제 예.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자신의 핵심 공약 중심으로 이 첫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충분하죠. 그게 이제 첫 일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공부문만큼은 비정규직을 좀 축소시키겠다라는 의지고요. 근데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유했던 문제의식이기도 해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때 이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공공부문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기업이나 이른바 일반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기업과 함께 또는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하도록 만들어갈 거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조정을 어떻게 국가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냐. 이게 또 화두거든요. 네. 공공부문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축소됐다고 해서 사기업이 바로 비정규직 축소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행보이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적 시장으로 사기업의 영역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센터장님, 네. 그 기재부에서 10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81만 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면 반대한다 이런 또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여기서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부와 여권이 잘하게 되면 사실 야당의 존재감은 약화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적절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있는 현상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본인들의 존재감들을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나올 텐데 야당에서 좀 추경에 대한 반대 이제 입장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 호응을 얻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신정부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감들 상당히 높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강조, 또 공공 부문에서도 일자리 강조를 많이 한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연결짓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어쨌든 호응을 보낼 것이지 이제 야당의 입장에 맞춰서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도 이 추경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정부에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과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그것은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일 뿐이지 추진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는 무리는 없지 않을까. 추경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뭐 저희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당이 당 내부도 사실 수습하기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일단 복당을 시켰고요.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의 당원권도 다시 복귀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한국당 내부 수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괄 전망하세요? 대타협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이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 예. 언젠가 이제 세상이 부르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당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에서 탈당파로 다시 돌아간 의원들의 이제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실력들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거기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이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누가 어떤 세력이 당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 친박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경남지사에 있던 홍준표 당시 후보를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가 여러 가지 개인기로 선거에서 그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집권이 가능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후보도 그러할진데 다시 한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집단의 세력들이 전당대회에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또 싸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자유한국당을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만약 당권 경쟁에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 내년 총선까지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한치의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런 중간자적 역할을 누군가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실은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그 지사가 미국을 가면서 일성을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분이 잘 쓰시는 발언들이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센 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개인 홍준표로서 견제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한 90석 이상 되는 그런 그 자유한국당 100석이 됐네요. 그죠? 네. 최근에 또 한 네네. 13석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정당을 통해서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그 견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 이 부분을 세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당대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당대표를 하지만 실제로는 추대 형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력 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100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견제의 어떤 필요성,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또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 문제들을 놓고서 실제로는 홍준표 지사만큼 구심력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싸움이야 있겠지만 실제로 당대표를 추대하는 쪽의 어떤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지사는 어떤 그런 방식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일정 부분 물밑 접촉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홍준표 전 후보
전 후보의 경우에는 중앙 정치에 대한 이제 의지 매우 강한 것이라고 보여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선 결과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그것은 어쨌든 중앙 정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른정당 의원을 선거 기간 중에 어쨌든 복귀 본인은 이제 지선언하고 이제 오늘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당권 도전을 했을 때 우호적인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그 바른 정당의 이제 의원들의 이탈을 또 본인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어쨌든 친박계 의원들이 사실 어떻게 바라볼지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할 경우에 충분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제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당권 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 과감한 이제 개혁 정책으로 간다라고 한 경우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친박계에서는 친박계 색채가 매우 강한 인물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언론에 약간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당권 도전에 나와서 두 사람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양새 형성될 가능성. 정우택 원내대표 정도라고 한다면 친박계 색채가 매우 뚜렷하지는 않은 것이니까 친박계들로서도 그러나 친박계의 어쨌든 입장들은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친박계 주류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경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네.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진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얘기를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또 안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살 길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나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가 있는 거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의 표가 훨씬 높게 나왔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를 얻긴 했지만 나머지 정당의 표를 합산하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 진보의 더불어민주당, 중간 진영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게 되고 사실상 보수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3파전으로 치러내게 된다라면은 어느 누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장관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을 흔들려고 하는 공산들이 있을 거고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점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후보가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한 단계 앞으로 더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이거든요. 호남에 대한 일부의 의석이라든지 일부를 좀 어느 정도의 포기를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서는 꽤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점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조금 그게 이제 정치가 현실임을 우리가 네.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식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승리의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그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되지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일종의 세력과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건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변화가 오는 시점을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를 했기 했죠.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새 지도부 다음 주에 구성을 지금 구성한다고 하고 하죠. 있는 예. 거죠. 그건 이제 비대위가 네, 구성되는 비대위 것이고 구성해서, 예. 아마 전당대회를 어떤 식으로든 치러서 실제로 이제 당 대표를 만들어서 뭐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그림을 그려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당 대표가 되느냐,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심지어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당내에서 이른바 연대에 반대하는 자강론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뭐 박지원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그 서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는 또 이런 그림은 물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자. 그걸 통해서 뭔가 사실은 가능성을 좀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분위기는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정현정 배지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